안녕하세요. 2019년 4월 9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클럽은 리버풀은 맨시티처럼 플레이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클럽은 프리미어리그 1위를 탈환한 후에 리버풀은 맨시티처럼 플레이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전 막판 득점으로 사우스햄튼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맨시티에게 2점 앞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리버풀은 3경기 연속 80분 이후 결승골로 승리를 따낸 반면에 맨시티는 풀럼과 카디프를 상대로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클럽은 리버풀은 그들의 방식대로 플레이하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 더 행복하다고 말하며 오늘 우리는 최고의 경기력 수준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맨시티처럼 플레이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가 왜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우리만의 축구를 할 것이다. 난 우리의 이 방식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82점을 획득했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상대가 있는 이 미친 리그에서 이 승점은 정말 큰 점수고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오늘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정말로 기쁘다. 이곳에서의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해내었고 쉐인롱의 선제골로 0대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나비 케이타의 동점골, 8경기 만에 터진 살라 역전골, 그리고 조던 핸더슨의 쐐기골은 리버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며 클럽은 현재의 리버풀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각각의 팀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지. 뭐 수비 축구, 공격 축구, 점유율 축구를 나눠서 또 그 안에서 세세하게 또 각자만의 축구를 가져가는데 맨시티가 아무래도 그 양학 확실히 해주고 또 이길 팀들 이겨주니까 그 내용과 성적을 다 잡으니 아무래도 다른 팀들이 리버풀도 그렇게 뭐랄까 경기를 치러야 될 거라고 말을 하나 봐요. 현재에서도 좀 그렇게 좀 약간 바꿔야 되지 않나. 근데 뭐 클럽의 축구도 충분히 재밌으니까 결국에 이 핵심 포인트는 80분 이후에 결승골이 계속 나오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리버풀 예전 같았으면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승점이 쭉쭉 떨어지면서 이런 끝까지 싸움을 못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뭐 맨시티보다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네, 끝까지 싸워주면서 지금은 맨시티와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겠죠. 다음 소식은 안녕하세요. 그치 맨시티가 질 거 앉았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 리버풀 역사상 5번째로 빠르게 프리미어리그 50경기를 뛴 아놀드의 소식입니다. 아놀드는 리버풀에서 프리미어리그 50경기를 뛴 5번째로 어린 선수가 되었으며 사우스햄튼과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아놀드는 20년 180일 만에 도달을 했으며 가장 어린 나이에 50경기에 도달한 리버풀 선수들의 지금 순위를 살펴보면 오리기가 22살 33일, 그 다음에 엠네찬이 22살 21일, 은고그가 이렇게 많이 뛴지 몰랐네. 은고그가 21살 241일, 이게 좀 뭐예요? 그 다음 제이미 캐러거가 21살 79일, 그 다음에 스티븐 맥마나만 레알 갔던 얘가 20살 333일, 그 다음에 제이미 레드납, 해리 레드납 아들이죠. 네. 20살 234일. 제이미 레드납은 이제 잉글랜드 대표 선수도 했었고 리버풀에서 이제 핵심적인 선수 하다가 밀려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꿰찬 게 스티븐 제라드죠. 네. 아무튼 제이미 레드납 또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어. 엄청 잘생겼어 제이미 레드납. 지금도 인기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놀드가 20살 180일. 그 위에 있는 게 스티븐 제라드가 20살 152일. 로비 파울러가 19살. 이제 19살 가요. 이제 로비 파울러가 19살 266일. 그 다음에 라임 스털링이 19살 83일. 그 다음에 1위가 마이클 오웬 18살 328일 만에
리버풀에서 리그에서 50경기를 뛰었죠. 이거 보면은 이제 오웬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18살 328일에 첫 경기를 뛴 게 아니라 50경기를 뛴 나이니까 이게 아주 오웬이 얼마나 부상도 없이 센세이션하게 이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파울러도 대단했고 스털링도 대단한 거죠. 스털링 2위니까 라임 스털링. 스털링 좋은 애야. 실력만큼은. 파울러는 이제 맨유한테 헤트트릭 박았던 게 너무나 이제 임팩트가 크니까.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다음 소식은 진짜 이거 합성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최근 클롭과 만났던 이유를 밝힌 히샬리숑의 에이전트에 관한 뉴스입니다. 브라질 매체인 보울은 목요일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히샬리숑에 대한 5천만 파운드 제의를 받았다라고 밝혔었지만 에버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해당 보도의 가장 이목을 끈 부분은 히샬리숑의 에이전트인 벨라스쿠가 최근 리버풀 감독인 위르겐 클롭과 만나면서 과거 클롭이 찬사를 보냈던 히샬리숑의 리버풀 이적이 열리는 거 아니냐, 만회가 나가면 히샬리숑이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기사가 갑자기 막 떠오르긴 했었죠. 이어 한 장의 사진이 브라질에 퍼졌는데 이 에이전트 벨라스쿠의 인스타그램에 클롭과 찍은 사진이 게재가 된 것이며 브라질 언론사에서 벨라스쿠에게 연락을 취해 그때 왜 클롭을 만나게 된 거냐, 뭐하러 만난 거냐. 근데 클롭이 이상하네. 잠깐만, 이 사진 보고 아까 못 느꼈는데 아니, 클롭이 왜 뉴욕 모자를 쓰고 있지? 이거 되게 싫어할 텐데. 아니 보스턴인데 뉴욕 모자 어디서 난 거야? 왜 그랬지? 이런 거 은근히 신경 쓸 텐데. 이거 아까 뉴스 준비할 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 모자를 좋아하나? 좋아해도 좀 살짝 피하면 좋았을 텐데. 보스턴 쓰지 그냥. 구단주가 뉴욕 야구랑 관련됐다고? 보스턴이랑 관련됐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얼마 전 보스턴 경기도 보고 왔잖아요. 뉴욕 야구랑도 관련됐어요 그 양반이? 보스턴하고 뉴욕은 완전 라이벌인데. 보스턴이지. 그것도 몰라? 리버풀에 있잖아요. 헷갈릴 게 아니지. 보스턴 뉴욕은 완전 적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는 거지. 걔네들이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 아무튼 이 벨라스코에게 클롭을 왜 만난 거냐 물어보니까 실제로 만난 건 맞고 그래서 올린 것도 맞고, 근데 히샬리숑 때문에 만난 건 아니다. 오히려 히샬리숑 거는 아니고 사실 다른 선수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 선수가 누구인지는 말해줄 수가 없다라고만 이제 밝혔습니다. 왜 만났지? 누구 데려올 거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좀 알아본 애가 있나? 어린애들 중에. 뭐 일단은 누구라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네. 또 아무래도 리버풀이 큰 영입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매 시즌 또 토트넘처럼 아예 영입을 안 할 거는 아니니까 누구라도 뭐 알아보고 있다면 좋은 거지. 에디아우는 아스날의 타깃인 라이언 프레이저가 이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머스 감독인 에디아우는 아스날의 타깃인 라이언 프레이저가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나 이적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 이 25살의 스코틀랜드 윙어인 프레이저는 40경기 8골을 넣으며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미드필더는 아스날과 링크가 뜨고 있으며 에메리가 프레이저의 활동량과 많은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프레이저의 계약은 2020년까지이며 에디하우는 이 프레이저와의 재계약과 진전이 없기 때문에 프레이저가 팀에서 떠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솔직한 심경을 밝혔죠.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차피 본머스도
지키긴 좀 힘든 팀이니까. 특히나 프레이저가 아스날급의 팀에 오퍼가 온다면 본인도 좀 관심이 클 테니까요. 네, 그래서 에디아우가 프레이저의 이적을 뭐 막기보다는 그냥 떠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게 왜 보이지? 잠깐만 여러분. 네. 아 나중에 하겠다. 다음 소식은 도르트문트는 단호하게 산초가 맨유로 이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팀의 공격 핵심인 제이든 산초의 맨유 이적설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도르트문트 한스 유아임 최고 경영자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가 제이든 산초를 팔 일은 없다. 이는 정말 사실이고 산초는 다음 시즌도 도르트문트를 위해서 뛸 것이다 라고 잔류를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이 제이든 산초 영입에 적극적이며 최소 8천만 파운드 1200억이 책정될 정도로 높아진 금액을 지불하겠다. 제이든 산초 우리가 원한다. 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비싸지만 이 선수의 국적 잉수지 아니겠습니까? 잉수지에다가 네. 요즘에 아주 빠른 스피드 잉글랜드 국가대표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데려오겠다. 비싸지만 이 제이든 산초가 팀에서 보여줄 능력을 감안하자면 뭐 1200억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아니면 또 모르지. 요즘에는 진짜 선수를 넣어서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좀 누가 갈 수도 있고 도르트문트 정도면은 이제 선수를 끼워서 팔아도 나쁠 거 없잖아요. 다음은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한 사우스햄튼 출신 역대급 가상 라인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사우스햄튼이 배출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베스트 11을 꾸려보았는데 일단은 공격진부터 보기보다는 일단 포백 수비는 이제 루크쇼 맨유에 있죠. 그 다음에 버질 반 다이크 리버풀, 토비 알도웨이럴트 토트넘, 클라인 리버풀, 뭐 보머스 임대가 있지만 완야마 토트넘, 그 다음에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리버풀, 랄라나 리버풀, 월콧 에버튼, 베일 레알, 마네 리버풀 이렇게 해서 이 베스트 11이 나왔습니다. 가자니가 빼고는 다 뭐 나름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이름빨 좀 있었죠. 네, 다. 르갓이 누구야? 르신? 르갓? 르갓이 누구죠? 르갓이 누구예요? 채팅을 좀 써주세요. 르갓이 누구냐니까. 르갓이 누구야? 아니 궁금하게 해놓고 말을 안 해. 안 들리나? 르갓이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 중에 리버풀이 가장 많이 있죠. 지금 뭐 마네, 랄라나, 옥슬레 체인벌린, 그냥 반다이크까지 4명 제일 많고 토트넘이 2명? 톱이랑 왔냐마? 아 리버풀 생각해보니까 클라이가 5명 아니야? 하나 둘셋 5명이네. 리버풀 제일 많대요. 뭐 리버풀 제일 많이 갔으니까 또. 호나우지뉴 아들이 브라질 명문 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크루제이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래가 촉망되는 주앙 멘데스와 첫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더 15세 팀에 소속되어 그가 20살 생일이 되기 전까지 이 팀에 몸담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며 크루제이루 디렉터인 리베는 멘데스가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자원이고
탁월한 신체 조건,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고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이 매우 좋은 공격수라고 밝혔습니다. 14살 나이에 신장이 178에 달하며 축구 실력도 아버지인 호나우지니오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애초 멘데스는 호나우지니오 아들인 걸 숨기고 입단 테스트를 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을 맺은 후에 호나우지니오가 내비다! 라고 밝혀서 주변을 놀라게 만들었대요. 근데 호나우지니오 얼굴 좀 있네. 호나우지니오가 이혼한 다음에 지금은 여자 두 분이랑 같이 사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살려고 지금 집도 장만했고 여자분들도 그걸 인정한다고 하니까 호나우지니오가 막 똑같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신기하더라고. 네. 호나우지니오보다 훨씬 잘생겼네. 이빨도 잇몸도 제대로고. 잘생겼어 아빠보다. 아빠 등님 닮았으면 아마 진작에 더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아버지보다 나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비슷한 선상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더 잘하는 선수도 있긴 한데 좀 약간 극히 드물고. 아직 14살이라고 하니까 14살 치고는 큰 거지. 궁금하다.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얘가 빵 터져가지고 와 대박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합니다. 지금 손흥민 같은 건 아버지보다 이제 훨씬 더 잘 되는 케이스죠. 프랑스 르키프 소식에 따르면 멤피스 데파이는 이번 여름 리옹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데파이는 이번 여름 리옹을 떠나기로 확정했으며 데파이는 올라스 회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이제 빅클럽으로 돌아갈 만큼 자신을 이 프랑스 리그에서 증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옹은 그를 팔더라도 3천만 유로 385억 이하로는 팔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클럽들이 데파이 성격과 태도를 잘 알고 있다라는 점인데 경기장 밖에서의 여러 사건들과 라커룸 내 불화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한 오퍼들을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해요. 살 거예요. 375억이면 난 괜찮다라고 보는데 385. 네. 근데 우리가 알만한 빅클럽으로 가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그를 바꾸는 거? 얘 국대 경기 하는 거 보면 진짜 잘해요. 나 리옹 경기는 많이 안 봐서 말을 못하겠는데 국대 경기는 최근에 있던 경기 다 봤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얘. 385억이면 긁어볼만 하지 한번. 그러니까 국대에서는 희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성숙해진 플레이를 해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옛날에는 지가 급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막 공만 보고 막 그 앞만 보고 막 이렇게 뛰다 보니까 시야가 되게 좁아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훨씬 나 진짜로. 나중에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 데파이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축구의 이해도도 많이 좋아졌고 많이 뛰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사생활이 안 좋다? 그런 건 모르겠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랩 앨범도 발표하고 막 이것저것 광고도 광고 찍지만 아무튼 막 그런 TV 쇼 프로그램 나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유혹이 많아. 유혹이. 루키퍼는 이제 리옹의 소식을 이어 전하길 이 리옹의 페키르가 지난 겨울 리버풀의 오피셜까지 찍었었는데 그게 이제 파토가 난 게 무릎 부상 때문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릎 문제는 아니었다. 다른 게 있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페키르는 리옹과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에이전트 베르네를 통해서 리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오퍼를 넣었으며 올라스 회장과 이 베르너 이 에이전트와의 사이는 좋지만 정작 이 페키르는 자신의 에이전트인
베르네와의 사이는 되게 좋지 않대요. 실제로 얼마나 좋지 않냐면 페키르는 리버풀 이적이 무산된 이후 베르네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둘은 서로가 할 이야기들을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중이고 베르네와의 계약은 이번 달 17일 날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베르네는 자신의 변호사 까를로 부르사의 노력으로 페키르의 협상이 계약 종료가 된 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적에 관련된 거는 계약 만료 후에도 할 수 있대요. 에이전트 일을. 좀 약간 희한한 얘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결국 에이전트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만료돼서 너 나가 이게 아니라 이 둘의 다른 이 관계,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이 베르네가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에이전트 일을 계속 할 수 있대요. 마지막 이적에 관해서만.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 베르네가 페키르 이적 협상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베르네는 이에 대해서 지난 겨울 여러 상황들이 리버풀 이적을 무산시켰으며 페키르의 무릎 문제도 있었지만 이는 일부분이었고 페키르는 메디컬 테스트도 당시 통과했고 오피셜까지 다 찍었었다라고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아마 뭐 다른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돈 문제였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리온과 계약에서 뭐 이적 후에 뭐 몇 프로 커미션 뭐 그런 것도 또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뭐 부상 문제가 있었다. 그게 제일 컸다 하지만 정작 다시 말하는 거 지금 와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문제 있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이야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스커과와 인터뷰한 게리 네빌은 말하길 리버풀의 로버트스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로버트슨의 수비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했다고 인정했고 1년 전 그는 로버트슨이 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최고의 윙어들에 맞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나 마침내 그는 로버트슨이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것을 시인을 했고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난 로버트슨이 수비적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었고 스코틀랜드 대표팀과 헐시티에서 그가 뛰는 것을 봤었는데 그가 좋은 전직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탑 레벨에서의 최고의 윙어들과 맞서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추해진 게 아니라 멋있는 거지. 인정한 건데. 얘 진짜 인정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그런 스타일인데 오히려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 생각했고 오판했고 내가 이 로버트슨 능력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봤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 성격에는 이 정도면은 뭐 완전히 로버트슨 인정해 주는 거니까 로버트슨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자, 다음 소식은 벨기에 소식통과 신뢰도에서 완전 탑에 올라가 있는 이 크리스토퍼 테러가 말하길 스페인 마르카의 보도와 달리 아자르에 대해서 여전히 첼시는 1억 유로보다 더 큰 이적료를 원하고 있고 레알은 지속적으로 1억 유로 아래 금액만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은 아자르 딜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레알은 아자르 영입을 가능한 빨리 끝내고 싶어하지만 당분간은 첼시와 이적료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첼시는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아자르에 대해서 1억 유로보다 더 큰 이적료를 원하고 있으며 레알은 최대 1억 유로까지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아자르 가겠죠 뭐. 네. 첼시가 챔스 못 가면 확실히 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아직도 반반이라고 보긴 하는데 사리 감독도 위험하다 하고 지금 아자르가 좀 많이 지쳐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스날이 지는 바람에 뭐 첼시도
다시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죠. 챔스 가면은 잔류할 거라 보냐고? 반반. 나는 확실하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지단이 아자르 정말 확실히 노릴까? 노릴 수 있겠지. 근데 정말 계약도 얼마 남지 않은 선수에게 1억 유로나 써가면서 데려올까? 난 솔직히 얘한테 그 돈 쓸 거면은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음바페 치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아자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음바페한테 그냥 3쪽 지르더라도 걔한테 쓰는 게 낫잖아요. 나는 왼쪽에 비니시우스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음바페가 너무 좋아. 음바페가 시즌 아웃 되거나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시즌 아웃 되거나 음바페가 다른 팀 가지 않는 이상 다음 시즌? 어차피 이번 시즌은 비니시우스 아웃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니시우스가 다음 시즌에 시즌 아웃 될 일 없지. 그러니까 나는 아자르가 안 갈 거라 생각하는 건데. 약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린다. 다음 소식은 호지슨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완 비사카와 자하의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인 호지슨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완 비사카와 자하의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솔샤르가 떠나는 발렌시아와 노세환, 영의 대체자로 완 비사카를 낙점했다라는 말이 있으며 자하 역시 맨유로의 복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지스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현실적으로 좀 더 이제 방향성을 봐야 하며 우리가 완 비사카와 자하를 모두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만 한다. 우리는 오퍼가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선수의 이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펠레그리니 감독이 라이스를 두고 모든 선수들에게는 적절한 몸값이 있다라고 언급했듯이 우리 역시 그 생각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무조건적인 선수 이적에 대해서 고수하겠다,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방식을 착용하지 않는다. 선수의 가치를 충분히 매겨주고 그 다음에 이적료가 적절하다라고 느끼면 선수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우리 팀에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상을 언제 누가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뭐 똑같이 아자르가 첼시에 있다거냐 뭐 시즌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프리시즌에. 무서워 부상은. 완비사카 좋더라고요. 원하는 팀 많을 거야. 풀백 지금 뭐 급한 팀 많죠. 맨유도 급하고 토트넘도 급하고 아스날도 급하고. 근데 뭐 자리가 아스날 아닐 것 같고. 아스날 못 사. 얘 너무 비싸. 잉수전은 못 사. 아스날은 어차피. 토트넘은 돈 쓴다고 하니까 맨유도 돈 쓴다고 하니까. 근데 뭐 본인이 어떤 클럽 원할지 모르겠네. 난 자아보다는 훨씬 완비사카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막 세세뇽한테도 막 그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은 팀들이 막. 맞아요. 못 봐요. 뛰러 가면 보겠지만 풀백은 자리 바꾸는 거 아니죠. 웬만하면 진짜 급한 거 아니면. 펩은 사실 맨시티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아게로와 자신이 맞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인 스카이 스포츠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게로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잘하고 있다. 팀의
핵심 선수다라고 말하며 칭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 나는 아게로와 함께 행복하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재미있는 사람이자 좋은 사람이고 그는 내 경력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말하길 아게로는 우리 클럽의 이 전설적인 선수이며 나는 그가 항상 잘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게로가 2011-12 시즌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31경기 출전해 162골을 득점했고 2016-17 시즌 이후 과르디올라 감독 휘하야에서는 90골을 넣으며 맹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감독이 아구를 좋아하죠. 국대만 오면은 띨박이긴 한데 뭐 팀에서는 뭐 프로팀에서는 클럽팀에서는 너무 좋지. 저 정도 이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는 사실 그날 경기력이 별로여도 일단 선수가 달라 붙어 있으니까 수비수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죠 이제. 아무래도 잘하죠. 국대에서도 맨시티 반만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본의 요시다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액의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고 자신은 돈을 위해서 뛰는 선수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때로는 좋은 활약을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시다는 2012년부터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무려 7년간 프리미어 리그라는 최정상급 무대에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요시다 이후에도 최고의 레벨에서의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인 스포니치 아넥스에 따르면 요시다가 말하길 나는 돈을 위해서 축구하지 않는다. 돈은 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액의 제안이 왔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남는 것을 선호했고 나는 명예뿐만 아니라 사우스햄튼이라는 팀 자체에도 이적을 막았던 게 있었나 봐요. 가지 말라. 남아달라. 하물며 이제 요시다는 또 말하길 이곳에 이 사우스햄튼에는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많고 프리미어리그 탑클럽에서 더 좋은 계약을 설령 제안을 한다고 해도 나는 사우스햄튼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내 아름다운 경력을 끝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또한 이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우스햄튼에서 헌신했던 켈빈 데이비스 10년간 뛰었던 선수처럼 나도 오랫동안 이 팀에 남아서 뛰고 싶다라는 말을 말하며 이제 팀에 대한 애정도도 함께 보여주었죠. 일본 애들은 잘해도 중동 안 가죠. 중동도 안 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두 명은 가더라고. 요즘에는 뭐 쇼야도 그랬고 그다음 마치다도 그랬고 옛날에는 아예 안 갔는데 뭐 지금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니까 한 두어 명 뛰나 봐요 중동에서. 하지만 일본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유럽이라는 무대, 그러니까 특히나 빅리그 아니면 그 하부 리그가 아니더라도 진짜 떨어지는 막 핀란드나 뭐 아니면은 어디야, 뭐 동유럽 완전 별론데도 막 가더라고요 그냥. 네. 유럽 축구에 대한 이제 뭐랄까 도전 말 그대로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도전적인 마인드, 유럽 축구에 대한 이제 열망, 내 실력이 아직 뭐 빅리그나 그 중소리그를 갈 수 없으니까 그 밑에서부터 뭐 시작을 한다 이런 뭐 생각일 수도 있고. 대단하죠. 네. 아시아 수비수가 어쨌든 저쨌든 7년간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꽤나 나오고 있잖아요. 저번 경기도 이제 선발 나왔었고.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부럽네.
사슴 똥 때문에 지연된 경기가 있습니다. 내린 카운티와 포트 윌리엄의 경기는 사슴 똥으로 덮여진 경기장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심들이 경기장에 도착해 경기장 상태로 인해 경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진 후에 이 똥을 고르는 일을 했고, 한 무리의 사슴이 밤새 경기장에 머물렀고 풀을 뜯어먹었고, 그 중에 사슴들이 떠나기 전에 똥을 잔뜩 싸놔서 이 흔적 때문에 이 구단 관계자들이 이 잔디밭에 있는 똥을 다 수거를 했대요. 네. 뭐 심판진들은 또한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경기장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으며, 직원들은 표면을 갈아엎고 다시금 경기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심판 또한 교통 체증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고, 이미 다 늦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똥 고르는 상황, 그다음 물 고여 있는 곳 고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다 한 다음에 꽤나 늦게 경기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 끝낸 후에 오후 3시 40분이 되어서야 이제 이 경기가 열렸다라고 해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케빈 데 브라이너는 부상이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데 브라이너는 시즌 전반기 무릎 부상으로 2차례 긴 결장을 했었고, 복귀 후에 카라바오컵 우승을 도운 뒤 3월 초 또다시 햄스트링으로 한 달을 결장했습니다. 벨기에 대표팀에서 돌아온 후에 맨시티에 경기 참여했는데 풀럼과 카디프전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며 클럽이 3개의 타이틀을 더 추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가능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게 자신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내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시즌이 끝나가는 편이고 나는 단지 내가 팀의 승리를 도울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그게 5경기든 혹은 10경기든 뭐 어떻게든 난 팀을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 난 때때로 내 시즌이 다른 선수들보다 2배나 더 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매번 거의 2배의 이제 부상 회복 시간을 들여서 이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고 결국 경기를 하는 것보다 부상이 나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것을 이겨냈고 다시금 팀에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 유독 좀 부상을 달고 있었죠. 네. 케빈 데 브라이너가 참 폼이 진짜 막 미친 듯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부상이 계속해서 연달아 부상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최근에 경기를 지금은 뛰고 있지만 못 뛰었던 경기가 훨씬 더 많았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뭐 수술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수술 받고 난 후에 다시금 회복 기간, 부상 재활, 자신만 이제 경기를 못 뛰고 다른 이제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 외로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힘듦을 느끼고 있나 봐요. 네. 꼬망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한번 장기 부상 찍었던 선수들은 다 이런 말들을 하네요. 네. 다음 뉴스는, 영국 언론에서는 레알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 전략은 결코 첼시가 아자르에 대해서 고수하고 있는 이적료에 대한 인하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첼시가 경고했습니다. 첼시는 자신들의 스타 플레이어 아자르 판매에 있어서 스페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8,600만 파운드가 아닌 1억 파운드, 1,495억 금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고, 레알은 스페인 마르카 신문사를 레알이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현재 첼시가 이적 시장 징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첼시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첼시의 2번의 이적 시장 금지에 대해서 항소 결과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온다라고 해요. 뭐 일단은 그 결과의 항소 결과가 좀 뭐 미뤄져서 영입을 할 수 있어도, 아니면 그 징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지단이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요 타겟으로 아자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자르가 뭐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보도들은 나오죠. 뭐 한편 이 다음으로 이제 제일 급한 게 이 오도이인데, 첼시가 아자르가 떠나게 된다면 18살의 신예 선수인 오도이를 팀의 1군 고정 옵션으로 쓸 확률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가 재계약을 맺기를 바라고 있고, 오도이 역시 계약이 1년 남아있는 상태이며 미넨과 맨유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오도이가 첼시는 이적 시장의 징계에 앞서 두 선수 모두를 다 내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아자르에 관한 얘기는 스페인 마르카가 레알 마드리드 지역지이기 때문에, 네. 뭐 마드리드가 워낙 크긴 하지만 아무튼 뭐 레알을 조금 보호해주는, 변호해주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언론 플레이죠. 네,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 레알은. 우리는 결코 1억 파운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자르를 팔지 않을 것이다. 니들이 말하는 8,600만 파운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로만 첼시 판단 얘기 있어요. 네. 근데 뭐 얘기만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첼시 같은 빅클럽은 뭐 쉽사리 막 뚱딱 하고 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얘기고, 오도이는 현재 맨유랑 이제 미넨이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아자르가 비싼 금액에 팔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도이는 남긴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바꾸지 않겠다 첼시가, 뭐 그 얘기니까요. 네. 모든 축구의 규칙의 핸드볼 규정이 오피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손이나 팔의 도움으로 득점을 하거나 만들어진 골은 이제 룰 변경 이후 다음 시즌부터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파는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일부 규칙을 미리 조율하기로 의결을 했으며, 이 변화 중에는 공과의 의도적인 접촉을 둘러싼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제평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핸드볼의 정의에 대해서 특히 의도가 없거나 우연히 맞은 핸드볼이 처벌을 받는 경우와 관련해서 핸드볼 구성 요소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며, 예를 들어 손과 팔로 직접 득점한 골과 손과 팔로부터 공을 점유, 통제한 후에 설령 우연이라도 맞더라도 이게 골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골, 네. PK 다 되는 거죠. 이번에 승인한 다른 변경사항으로는 선수 교체를 할 때 테크니컬 라인 쪽으로 걸어 나가는 대신에 가까운 골라인이나 터치라인으로도 나갈 수가 있으며, 추가 승인된 규칙 변경사항에는 수비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수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함께 포함이 되었고, 심판이 공을 맞는 특정 상황에서는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드랍볼로 다시금 경기를 진행시킨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나 봅니다. 아마 더 자세한 상황은 또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PK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심플하고 의도와 상관없이 좀 바꿀 건가 봐요. 어제 밀란 경기 그 팡테이가 꼭 먼저 선제골 넣었잖아요. 잘 넣었는데 좀 봤어요. 네. 포. 아, 밀란 팬들 엄청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내가 VR 해도 이 VR 판정에 관련돼서 오심률이 25% 내지 20%래요. 그러니까 VAR 해도.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 오심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할 수가 없어. 그치. 어제 뭐 에페컵도 재밌었고, 어제 다 재밌었어요. 에버튼 경기도 재밌었고.
골닷컴과 인터뷰한 시메오네는 라프타 패드립했다고 다 퇴장시키는 것은 아니잖아! 라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코스타의 퇴장에 대해서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캄프누에서 치렀던 지난 11경기 중 우리는 7장의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을 것이며 심판에게 가서 코스타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달라고 했지만 심판은 말해주지 않았고 언론에서 심판이 들었다라고 알려진 것처럼 코스타가 패드립을 했다면 코스타는 퇴장당할 만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해도 그 선수들은 퇴장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봐왔고 그 선수들이 퇴장당하지 않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그건 코스타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심판이 모욕당했다라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퇴장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에게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린 가능한 한 많은 승점을 모아야만 한다. 이번 시즌 우리는 슈퍼컵을 따냈고 2등 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며 나는 이것이 나쁜 결과라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우리 팀의 성적이 지금 마음에 들며 누가 나쁜 시즌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마음에 드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날 그 코스타가 이제 자기가 참지 못했어요. 뭐 불합리한 판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심판한테 막 무락무락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패드립이었고 패드립을 이제 심판 듣자마자 네가 우리 엄마를 욕해? 하면서 이제 바로 나갔죠. 그 피케가 같이 들은 거예요. 수비 쪽에 있었으니까. 붙어 있었으니까. 피케가 이 뒤에서 뭐라 했냐면 너 내 경기 출장 정지 당하고 싶냐고.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막말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안 좋은 얘기 했겠어요. 이거 한국이었으면은 바로 심판이 그냥 싸닥션이지. 뭐 아무튼 엄마 관련된 욕 우리 그러니까 외국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패드립 그 패드립 쳤다 하더라고요. 사이먼 멀록 기자가 말하길 레알이 마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멤피스 데파이를 노리는 리버풀에 관한 소식을 영국 전역에서 현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멤피스 데파이가 맨유로 이적했던 4년 전 데파이를 놓쳤던 리버풀이 데파이를 다시금 지켜보고 있으며 현재 몸값이 5천만 파운드 750억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파이는 유럽 상위 리그 중 하나를 목표로 삼고 있고 리옹을 떠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다른 뉴스에서는 이제 이거의 절반이었는데 또 언제 이렇게 또 돈이 확 올랐어. 레알이 마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데파이가 리버풀의 레이더망에 다시금 들어왔고 리버풀은 사디오 마네를 레알 마드리드에게 매각할 생각이 없으나 마네가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종용하며 이제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리버풀은 팔지 않겠지만 또 마네가 쿠티뉴 같이 나 가고 싶어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리옹 및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데파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으며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최근 8경기 6골을 기록한 데파이가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할 의사가 있다라고 현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얘는 떠나고 싶겠지. 다만 마네가 이제 떠나야 튀고 나는 건데 뭐 마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정말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레알이라는 클럽이 워낙에 또 빅클럽이다 보니까 메가 클럽이고 선수들은 또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봐야겠죠. 아스날의 열성 팬인 한 남자는 토트넘 팬인 자신의 아들을 최면술로 아스날 팬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제안글을 올렸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드렸잖아요. 현재 아스날의 열성팬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인물이 황당스러운 고용 의뢰서를 바크닷컴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크는 지역 전문가들, 배관공, 그 다음에 청소부, 회계사, 그 다음에 뭐 PT 트레이너 등등 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이제 고객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해요. 이 남자는 토트넘을 응원하는 아들이 아스날을 대신해 응원하길 바라고 있고, 최면술 치료를 성공한 자에게 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으며, 하지만 아직까지 런던 내 최면술사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신원을 밝힌 이 황당한 아버지는, 아내는 현재 제가 이런 일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치료비로 드릴 수 있는 직장인 보너스가 있으며 꽤 높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이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목표가 다음 시즌 그 시작 전까지 아들이, 토트넘을 좋아하는 아들이 아스날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에 관련된 뭐 대답은 받지 못했대요. 신기하네. 아버지가 아스날을 이렇게 좋아할 정도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기장을 많이 데려갔을 텐데, 원래 좀 보면은 이제 좀 어렸을 때 보는 게 가장 머리에 남는데 오히려 그 라이벌 팀을 좋아하게 되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북런던 더비 그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인데 처음에는 막 농담인 줄 알았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반항 심리가. 450만 원 준대요. 네. 진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막 말로 해봤겠죠. 다 해봤겠지. 뭐, 야, 뭐, 너, 뭐, 왜 그러냐. 뭐 그런 거 다 이야기해봤는데, 안 되니까 정말 최면술사까지, 그,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뭐랄까. 사실 나는 이거를,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는데,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최면술로. 왜냐면은 나는 최면술을 볼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최면술로 막 담배 피는 사람이 이거 담배 막 쓴맛 난다, 뭐 안 피겠다, 못 피겠다, 막 이러잖아요. 딱 이걸로 되게 금연치료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뭐 최면술 걸려가지고 담배 다시 입에 대면은 막, 너무 쓰다, 막 맛이 없다, 막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만 대중적으로 막 안 되는 거 보면은 별로 유지를 못 하나 봐. 이 아저씨는 최면술로 계속 해가지고 아스날 팬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이게 꾸준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막 저것 때문에 담배 다 끊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최면술 잘 몰라. 저런 거 안 믿어. 옛날에 뭐 솔비가 무슨 뭐 어디 공주였다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아우 나 못 믿겠어.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쿠티뉴는 잉글랜드로의 복귀를 배제했고 바르셀로나에서 현재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쿠티뉴는 바르셀로나에 머무르는 것에 행복하다고 말하며 잉글랜드 복귀를 배제했고, 쿠티뉴는 2018년 1월달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로 정기적인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보도들은 맨유와 첼시 같은 클럽들이 쿠티뉴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가 스페인에 있는 시간을 끝내고 잉글랜드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그런 기사에 쿠티뉴가 말하길 아니다 라는 말로 일축을 시켰으며, 그가 말하길 내 머릿속에는 오직 바르셀로나뿐이며 잉글랜드 복귀는 현재 내 계획에 있지 않다. 이번은 여기에서 두 번째 시즌이며 저번에 리그에서 우승을 했지만 나는 항상 야심적으로 쉽게 만족하지 않는 선수다. 나는 더더욱이 많은 것을 원하며 이 스페인에서 뛸 것이고 바르셀로나에서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별론데. 예. 별로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절대 그 금액을 주고 샀었던 것이 완벽한 실수고 그 돈 주고 사지 말았어야 됐고. 네. 아, 너무 못해요. 매크로가 이 잉글랜드 내에서나 먹혔지 가니까 그 매크로도 안 되고 덴벨레가 훨씬 잘합니다. 수비도 가담 잘하고. 뭐야? 풀친 뭐 보내셨는데? 사진이 왔는데? 먹는 사진인가? 아! 진짜 맛있겠다. 이준호님, 어우, 뭐예요? 와, 양념이 맛깔스럽네. 침 고요, 갑자기. 저녁 안 먹어서. 아우, 맛있겠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음식 자체가 되게 맛깔있게 나오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 보니까 사진 지금 왔는데 저 사진 보니까 뭔가 되게 매울 것 같아서 땀이 확 나네. 나도 갑자기.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밀면인가? 왜냐면은 이게 면 자체가 흰색이 있네. 저게 약간 좀 중면 같은 느낌이야. 비빔면인가? 아 음식 잘하네. 음식 잘해 여기. 아 그죠. 음식 잘해. 아 정가라니 맛가라니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도 막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다가 깻잎에다 무쌈 또 밑에 깻잎에다 무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태회 비빔국수. 여기 고춧가루를 되게 잘 쓰네. 아 대박이다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뭐 누구도 안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음식. 네. 잘 봤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너무 먹고 싶다 저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시금 나폴리의 인시네를 노릴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인시네는 4년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장의 타겟이었고 다가오는 여름 이 28살이 되는 인시네가 커리어에 중요한 오퍼가 올 듯하며 그 오퍼를 넣을 팀이 바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에게 연봉으로 750만 유로 95억을 제시할 것이며 현재 나폴리에서 이 인시네의 주급이 연봉이 32억이 돼요. 네. 아마 이 95억이라는 금액은 인시네에게 아주 커다란 유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나폴리는 인시네의 이적료로 1억 유로 1285억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미 지난 여름 꼬마는 6천만 유로의 오퍼를 넣었었지만 나폴리가 거절하며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나폴리의 인시네 이적의 불씨가 살아난 것은 지난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단장인 베르타와 안첼로티 간의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나폴리는 현재 사이드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전부터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시네고 또 똑같은 이 과정으로 나폴리도 이런 사이드에서 빠른 선수를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젤송 마르틴스래요. 그래서 이제 양 구단 간에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서로 원하는 팀들끼리 돈 많이 안 쓰고 네. 선수 얹어주는 게 유행인가? 여튼간에 나폴리는 인시네를 팔고 싶진 않지만 적절한 금액이면 팔 수도 있고 어차피 또 젤송 마르틴스 원하고 있는데 젤송 마르틴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니까 또 그것으로 이제 잘 요래조래 잘 메꿔가지고 뭐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기사 뜬 거죠. 돌아와야지 그래도. 뭐 저 모나코에서 오랫동안 뛸 건 아니고. 아스날의 다음 경기인 와포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출전할 수 없는 소크라티스의 소식입니다. 아스날의 형편없는 수비는 몇 주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에버튼전 시즌 10번째 옐로우카드를 받은 소크라티스가 2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축구협회 소속 경기에서만의 출장 정지이기 때문에 나폴리와의 유로파리그는 출전이 가능해요. 그나마 다행이지 뭐. 어제 너무 이르게 카드 받아가지고 경기도 지고 소크라티스 카드도 받아서 2경기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빡세지 뭐. 아스날이 쉽지 않아. 발렌시아의 콘도그비아 메디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콘도그비아는 지난 토요일 라이오 바이에카노와의 경기 이후에 강한 타박상을 좌측 허벅지에 다쳤고 근육 내 혈종을 제거한 후 4월 7일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스페르 데포르트에 따르면 이는 지난 시즌 임대생이었던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입었던 같은 부상이고 왼쪽 허벅지 근육 내 타박상을 동반한 좌상과 매우 유사하며 페레이라는 그때 최소 한 달이라는 회복 기간을 가졌었는데 아마도 콘도그비아도 그 정도 부상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콘도그비아 다쳤군요. 네. 그래도 이강인을 쓸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강인을 중앙에 쓸 마음이 없거든요. 아예. 그래서 마르셀리노가 이강인을 쓸 마음이 없다. 벤투호는 이번 6월달 A매치 기간에 이란과 호주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벤투호가 6월 A매치 기간 중 이란, 호주를 상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이란 매체 페르시안 풋볼과 테헤란 타임즈는 이란과 한국이 6월 A매치 기간 중 맞붙을 것이며 한국은 호주와도 평가전을 치른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중동 매체도 이란이 한국과 친선 경기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호주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이끄는 호주 대표팀이 한국과 7개월 만에 다시금 재대결을 펼칠 것이며 두 팀은 1월 아시안컵에서 나란히 8강에서 탈락했다라고 말하며 한국과 호주의 평가전 소식을 함께 알렸습니다. 다만 아직 평가전 날짜와 장소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란 매체의 경우 한국과 이란의 경기가 한국과 이란이 아닌 6월 7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다라고 말하며 중립경기장에서의 경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겠죠. 얀 오블락은 리그 성방률 81%를 기록해 이 수치는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통계 매체 업체인 옵타에 따르면 오블락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100개의 유효 슈팅 중 무려 81개를 막아냈고 이 81%의 선방률은 유럽 5대 리그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아, 분데스리가, 리그앙에서 최소 13경기 이상 출전한 골키퍼의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오블락은 2015-16 시즌 라리가 무대에 입성한 지 2시즌 만에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리그 최소 실점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사모라상을 수상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수비진과 함께 철벽을 구축한 오블락은 3시즌 연속 사모라상을 독차지하며 월드클래스 골키퍼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최정상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오블락은 리그 최강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엄청난 선방쇼를 보이며 존재감을 발휘했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대단하죠. 근데도 주급이 4천만 원이 안 돼요. 네. 물론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얘도 뭐 저격하면은 뭐 엄청 때려박아야죠 돈을. 내가 마드리드라면은 예를 들어왔을 텐데. 아무리 그 이제 뭐 지역 라이벌리어도 아니 쿠르토보다 훨씬 낫지. 뭐 비싸긴 했지만 그때. 얘는 뭐 바이아웃으로밖에 못 들어가니까 뭐 그건 맞는데 어디 쓸 거? 애매모호하게 쓰냐 왜 돈을? 이해가 안 되나? 피구 데려올 때처럼 어떻게든 꼬셨어야지. 과르디올라는 리버풀이 자신을 초조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거의 불가능한 쿼트러블을 노리는 그들이 리버풀에 의해서 초조해지거나 동요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과르디올라는 FA컵 결승전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쿼트러블은 거의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클롭의 팀과의 리그 우승 경쟁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감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길 뭐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고 리버풀은 금요일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2점을 앞서 나가고 있으나 과르디올라의 팀은 여전히 뭐 리버풀과의 경쟁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리버풀의 끈질긴 추격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뭐 질문을 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제로다. 리버풀이 어떻게 경기를 펼치고 어떤 승점을 가져가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제로다. 난 리버풀이 모든 경기들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리그 우승팀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기를 다 이겨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토트넘과 겨루며 브라이튼을 1대0으로 FA컵에서 이기며 현재는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쿼트러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번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 해주었습니다. 리그컵 벌써 우승했죠. 리그 우승, 챔스 우승, FA컵 우승하면서 쿼트러블을 만약 한다면 이건 뭐 FM에서 가능한데 이거를 만약 한다면은 뭐 펩은 7관왕을 떠나서 이거는 뭐 거의 뭐 대박인 거죠. 근데 지금 가능성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는가 봐요. 네. 다음 소식은 솔샤르에게 2억 파운드, 3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할 맨유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드워드는 비싸지만 불균형한 스쿼드를 미세하게 조정하길 선호하고 있고 다음 시즌 맨시티와 리버풀에게 패배한 것을 메꾸려면 솔샤르가 급격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며 솔샤르가 무리뉴로부터 물려받은 스쿼드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챔스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잔인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회되던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3명의 영입, 3명의 방출은 이번 여름에서는 이제 없어질 것이며 최대 5명의 신규 영입과 동일 인원의 방출 혹은 그 이상의 방출, 그러니까 5명 내지 5명 이상의 방출이 있을 것이다. 메이슨 그린우드, 제임스 가너, 앙행 고메즈, 타이스 총 등 클럽에서 가장 유명한 재능들을 위한 통로들을 이미 솔샤르 감독은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구축해 놓았고 이 연건들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맨유가 산초, 오두이, 그다음 라이스, 비사카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솔샤르는 우드워드에게 즉각적으로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탑 레벨의 경험을 가진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월에 펠라이니가 떠나고 에레라, 마타, 발렌시아의 이적이 임박해 있으며 이 드레싱룸에서의 큰 목소리와 피치에서의 노하우가 같이 경험이 되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대요. 쿨리발리의 지속적인 관심은 수비에 있어서 즉각적인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될 것이며 현재 뭐 맨유는 뭐니 해도 센터백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쿨리발리는 최고 1억 파운드 1495억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것이며
매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구매한다. 이 걔가 뭐 쿨리발리, 우린 무조건 쿨리발리. 몰라. 걔가 뭐 1,500억에 뭐 나오든 600억 나오든 그냥 난 무조건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드워드의 오랜 바람이었던 수비수 이 바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올여름 레알을 떠나는 게 바란이 허용이 된다면 맨유는 뭐 그냥 서두르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무조건 빠르게 바란도 데려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곳에서 가장 먼저 이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함부르크는 황희찬과의 임대 연장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함부르크가 황희찬과의 임대 연장을 준비 중에 있고 황희찬은 올 시즌 종료시까지 함부르크 소속으로 뛰다가 이번 시즌 끝나면 원 소속팀인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잘츠부르크의 마르코 로제 감독은 현재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감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죠. 독일 빌트지는 오늘 황희찬의 올 여름 거취에 대해서 진단하며 황희찬은 잘츠부르크와 2021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다. 올 여름에 함부르크와의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는 다시금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야만 한다. 하지만 함부르크는 이미 임대 연장 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황희찬은 잘츠부르크를 떠나서 지난해 여름 함부르크로 임대 이적을 했었습니다. 17번의 리그 경기 동안 2골을 터뜨렸고 이 시기 황희찬은 2018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며 군대 문제도 함께 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아시안컵에 출전해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었지만 잦은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독일 무대에서는 자신의 재기량을 펼치지는 못했다라는 아쉬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빌트지는 황희찬이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3번의 토너먼트 차출과 부상으로 인해서 황희찬은 잘츠부르크에서만큼 번뜩임이 있었는데 함부르크에서의 모습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아쉬워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잘츠부르크의 로제 감독이 메넨글라드바흐의 감독직을 아주 이제 크게 제안을 받으면서 로제 감독이 떠난다면 황희찬은 함부르크보다는 다른 팀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황희찬이 이제 사실 기회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죠. 이 선수가 독일 2부 리그 좀 아쉽긴 하지만 가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황희찬은 이제 감독이 원해서 팀도 원해서 같이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차출이 워낙에 많았고 그 차출 중에서는 부상을 안고 돌아온 경우도 많아가지고 팀에서는 이제 좀 약간 이래저래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황희찬은 뭐 좋죠. 분위기가 나쁠 게 전혀 없죠. 함부르크가 승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팀인데 여튼간에 2부 리그건 1부 리그건 오스트리아보다는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무튼 황희찬의 그 이적 관련된 소식들도 오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저녁 8시에 카카오TV에서 그리고 트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 파일은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금 조던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요. 이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